말순 어르신 오늘은 직접 읽어보세요. 선생님, 저 그런 건 못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교실은 작고 낮았습니다. 형광등이 희게 떨렸습니다. 난방은 늦게 돌았지요. 유리창엔 김이 앉았습니다. 밖은 겨울바람이 쐈습니다. 칠판 앞에 선생님이 섰습니다. 분필 가루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단단했습니다. 어눌한 발음에도 웃지 않았죠. 틀린 글자에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시 쓰게 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맨 뒤 자리의 할머니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는 늘 뒤였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가방을 붙였습니다. 공책은 반쯤만 펼쳤습니다. 연필은 잡고도 숨겼지요. 선생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늘 차가웠다는 걸요.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다는 걸요. 지우개 가루를 털 때마다 손등의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요. 수업은 낭독 연습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을 따라 읽는 시간. 사람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이는 크게 읽었죠. 어떤 이는 작게 웅얼댔습니다. 할머니만 입을 닫았습니다. 입술이 마른 채로 붙었습니다. 목을대가 한번 울렁였습니다. 눈은 공책에 박혀 있었죠. 하지만 글자 위를 걷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교실을 갈랐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의 연필이 멈췄죠. 종이 위에 바스락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르신, 왜 못하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흔듭니다. 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손등에 힘줄만 솟았습니다.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늘 하던 말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가 반쯤 걸렸다 풀립니다.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종이가 스쳤죠. 오래된 종이의 마찰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난로 바람은 따뜻했는데 사람들의 등은 더 굳었습니다. 누가 한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손때가 눌어붙은 자리도 있었죠. 봉투 위엔 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읽었다기보다 훑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멈췄습니다. 분필을 쥔 손이 내려갔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지요. 할머니는 봉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그릇처럼요. 손바닥이 떨려 봉투가 흔들렸습니다. 그 떨림이 책상 위로 번졌습니다. 연필통이 아주 작게 굴렀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보는 척이었죠. 하지만 귀는 다 열려 있었습니다. 교실은 그런 곳입니다. 누구의 사연이든 들리니까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 왜 여기서요? 할머니의 목이 잠깁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턱이 떨렸죠. 선생님은 봉투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나가다 멈췄습니다. 받으면 넘을 선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밀어놓았습니다. 봉투는 책상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어깨가 꺼졌습니다. 정말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등이 한 뼘 낮아졌지요. 그게 어떤 고백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끝이 봉투를 찢을까봐 엄지에 힘을 뺐습니다. 봉투는 얇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는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죠. 선생님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펼쳐진 흔적. 접힌 선이 하얗게 달았습니다. 누군가 여러 번 만졌다는 뜻이죠.
선생님이 첫 줄을 읽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또렷했죠. 그런데 두 번째 단어에서 멈춥니다. 침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3. 할머니는 선생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손톱을 손바닥에 박습니다. 피가 날 만큼 세게 눌렀습니다. 그렇게라도 버티려 했던 것이죠. 선생님은 다시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장 끝이 꺾였습니다. 숨이 끊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얼굴이 서서히 젖었습니다. 눈물이 먼저였고 다음은 떨림이었죠. 한 수강생이 입을 막습니다.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돌립니다. 교실 한쪽에서 휴지가 구겨집니다. 아무도 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벌써 나왔지요. 선생님이 겨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움직입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이 더 아팠습니다. 선생님은 편지를 끝까지 못 읽습니다. 종이를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을 닦습니다. 분필 가루가 눈물에 번졌습니다. 흰 자국이 뺨에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모릅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끌어옵니다. 마치 자기 자리로 데려오듯이요. 종이 끝이 손가락에 걸립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춤춥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버팁니다. 입을 열어 한 글자라도 자기 힘으로 읽어야 한다는 걸 할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대신 읽으면 안 된다는 걸요. 교실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사람을 울립니다. 바깥 바람 소리도 멀었습니다. 형광등만 간을 깨웁니다. 할머니는 편지의 마지막 줄을 찾습니다. 선생님이 말없이 가리켜 줍니다. 그 손가락도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글자에 붙습니다. 입술이 다시 떨립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가 납니다. 읽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왜 이제야 글자를 잡았는지, 그 봉투 하나에 무엇을 숨겨왔는지 말이지요. 어르신, 성함부터 써볼까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기억부터요. 교실 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묻어온 찬 기운이 책상 밑을 훑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무릎을 조금 더 붙였습니다. 형광등은 늘 한 박자 늦게 밝아졌고 난방기는 제 몫을 다하지 못한 듯 낮게 웅웅거렸지요. 지연은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기어가. 그리고 그 아래에 다시 가. 사람들이 따라 적는 소리가 종이 위에서 부지런히 났습니다. 연필심이 미끄러질 때마다 짧은 긁힘이 생겼고 지우개는 하얀 가루를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가를 한 번에 썼고 누군가는 기억을 몇 번이고 다시 그렸습니다. 말수는 늘 맨 뒤였습니다. 자리 자체가 정해진 건 아니었는데도 그 사람은 매번 가장 뒤로 갔습니다. 칠판에서 제일 멀고 창가에서도 비껴난 자리. 누가 지나가면 어깨가 스치기 쉬운 곳이 아니라 최대한 눈에 덜 띄는 쪽. 가방은 의자 옆이 아니라 책상 다리 안쪽에 끼워 넣었고 공책은 펴대에 다 펼치지 않았습니다. 반쯤만. 마치 누가 훔쳐볼까봐 혹은 스스로도 보기 민망한 게 있는 사람처럼요. 지연은 처음엔 그걸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 조용한 사람, 낯을 가리는 사람. 한글 교실에는 그런 어르신이 많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말수는 똑같았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입을 잠그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럼 나. 지연이 칠판에 썼습니다. 니은아. 나. 사람들은 따라했습니다. 누군가는 니은의 다리를 길게 뺐고 누군가는 알을 잡고 오른쪽으로 눕혔습니다. 지연은 일일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목을 잡지 않고 옆에 서서 여기서부터 내려오면 편해요 하고 말해줬지요. 그게 지연의 방식이었습니다. 남의 손에 힘을 빼게 하는 법. 그런데 말순의 손은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필을 쥐는 순간부터 손등에 힘줄이 솟았습니다. 손끝이 하얘졌고 니은을 그리다 멈추면 종이에 점이 박혔습니다. 흑연이 눌러앉은 자리. 연필이 아니라 못으로 찍은 것처럼요. 지연이 다가가 공책을 훑어보았습니다. 나가 아니라 니은만 여러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미가 있었습니다. 미도 아니고 미음만요. 말수는 지연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공책을 반쯤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가리는 동작이 너무 빨라서 지연이 아하고 입을 열기도 전에 종이의 절반이 숨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연이 말하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긴 했지만 눈은 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공책 아래쪽으로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지연은 작은 숙제를 냈습니다. 집에서 한 번만 써오세요. 가나다. 사람들이 웃으며 아이고 숙제냐 하고 일어날 때 말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보다 늦게 일어나면서도 제일 먼저 문 쪽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손에 들고 공책을 품에 끼우고 마치 누가 빼앗기라도 할까봐. 지연은 그날 처음으로 말순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등에 장갈라짐이 많았고 손가락 끝에 잉크가 아니라 흑연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묻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밤에 몰래 쥐었다 놓은 흔적이었습니다. 연필을 오래 잡아본 사람의 흔적. 그런데 말수는 말합니다. 못합니다. 그 말과 손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말수는 맨 뒤, 공책은 반쯤, 연필은 3개.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지 않고 종이를 문질렀습니다. 흑연이 번져 회색 얼룩이 생기면 그 얼룩을 손바닥으로 몇 번이고 쓸어내렸지요. 지연은 그게 지우는 습관이 아니라 감추는 습관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연이 칠판에 단어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짧은 단어를 써볼게요. 사람들이 기대하듯 웃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에요. 지연이 적은 단어는 2개였습니다. 밥, 사과. 밥을 보고 사람들은 쉽게 썼습니다. 비읍이 흔들려도 받침이 헷갈려도 다들 결국 써냈습니다. 밥은 누구나 아는 맛이라 그런지 손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사과에서 말순의 연필이 멈췄습니다. 딱 그 단어에서. 처음에는 시옷의 윗줄을 긋다가 멈췄습니다. 2번째는 앞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3번째는 끝까지 쓰긴 했는데 글자 사이가 벌어져 사과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이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붙여 쓰시면 돼요. 사과는 하나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다시 멈췄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었다 떨어졌고 숨이 한 번 길게 나갔습니다. 다른 단어에서는 보지 못했던 숨이었습니다. 단어 하나가 사람의 호흡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지연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어르신 사과는. 지연이 말을 잇기도 전에 말순이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는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그거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지연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 말수는 고개를 더 숙였고 손바닥으로 공책 아래쪽을 꼭 눌렀습니다. 공책이 흔들리지 않게 누르는 힘이 아니라 안쪽에서 튀어나올 무언가를 눌러 담는 힘처럼 보였지요. 왜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깐 눈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지연의 얼굴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칠판 쪽도
책상 위도 아닌 허공. 그 허공에 누군가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야 해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 말수는 스스로도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고쳐 말하지도 못했고 웃어넘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굳었습니다. 지연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지연의 눈은 자꾸 말순의 공책 첫 장으로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간 뒤 지연은 교실 바닥을 쓸며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말순이 문 밖으로 사라지기 직전 공책을 품에 끼우던 손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그 틈새로 첫 장의 맨 위가 보였습니다.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줄이었습니다. 같은 글자가 반복돼 있었습니다. 미, 안, 암, 니, 다. 글자들은 고르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쓴 글씨였습니다. 연습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사람 앞에 내놓을 준비. 지연은 빗자루 손잡이를 쥔 채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교실의 형광등은 여전히 희게 울렸고 창문 밖으로는 겨울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말순이 배우려는 건 글자가 아니라 글자 속에 숨은 어떤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교실이 아니라 집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의 방에서 연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읽어줄 수 있어? 그거 어디서 가져왔냐? 읽어봐. 그냥 읽어봐, 할머니.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는 늘 크게 들렸습니다. 말순의 방은 작고 낮았고 바람은 틈을 찾는데 익숙했습니다. 문 아래로 찬 기운이 스며들면 바닥은 먼저 얼어붙었지요. 장판이 들뜨고 구석엔 오래된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로 양말을 신고 다니는 발은 소리를 죽이려고 더 조심해졌습니다. 말수는 늦은 밤이면 난로도 켜지지 않은 방에서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라고 해도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종이 하나를 펴고 연필 하나를 꺼내고 지우개 가루를 손바닥으로 훑어내는 일이 전부였죠. 그 작은 동작에 말수는 온 힘을 썼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더는 못 쓸까봐. 등잔불 같은 스탠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란 빛이 종이 위에 둥글게 떨어졌습니다. 빛 바깥은 어둡고 어둠 바깥은 더 추웠습니다. 말수는 빛이 닿는 자리만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공책 첫 장은 이미 회색이었습니다. 지우개로 지운 자리가 아니라 손바닥으로 문질러 번진 흑연의 얼룩. 말수는 그 얼룩을 싫어했습니다. 얼룩이 번질수록 마음속 것도 함께 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세게 닦았습니다. 종이가 얇아질 때까지. 그날 낮 교실에서 돌아왔을 때 말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숙제는 가나 다였지요. 그런데 말수는 숙제를 맨 뒤로 밀었습니다. 대신 공책 맨 위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미, 안, 암, 니, 다. 한 줄이 끝나면 또 한 줄. 글자 하나를 끝까지 써놓고 다시 같은 글자. 말수는 스스로도 왜 그렇게 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 다는 배우는 글자였고 미안합니다는 준비하는 글자였으니까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 앞에서 입으로는 못하던 말을 종이로는 해야 해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이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반사적으로 공책을 덮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덮는 소리조차 크게 났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서 있었습니다. 손녀는 학교에서 받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얇았고 위쪽에 작은 글씨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말수는 종이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글씨가 많은 종이는 언제나 말순의 눈을 피로하게 했습니다. 눈이 피로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로했지요. 뭐냐, 그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하려 했지만 끝이 흔들렸습니다. 손녀는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그런 흔들림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안내문 줬어. 너희 엄마는? 엄마는 아직 안 왔어. 근데 손녀는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공책을 더 가렸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손녀가 종이를 말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읽어줄 수 있어? 말수는 종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받으면 손녀의 눈을 봐야 했고, 눈을 보면 거짓말이 튀어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말수는 잠깐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그런 건 내가 읽어. 나도 읽지. 근데 할머니가 읽어줬으면 좋겠어. 손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지만 그 말은 방 안에 따뜻한 물처럼 퍼지다가 곧 차가운 금처럼 굳었습니다. 좋겠다는 말은 부탁 같기도 했고 확인 같기도 했으니까요. 말수는 잠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물결처럼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게 종이 때문인지 말순의 눈 때문인지 말수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종이 위에 줄이 많았고 줄이 많으면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좀. 말순이 말을 흐리자 손녀가 웃었습니다. 눈이 나쁜 게 아니라 글씨가 작아서 그래. 그 웃음은 가볍게 던진 것처럼 보였지만 말순의 귀에는 돌처럼 들렸습니다. 말순은 손녀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손녀가 종이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바스락. 그 소리가 말순의 가슴을 긁었습니다. 종이 소리는 늘 그랬습니다. 못 읽는 사람이 들어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웃는 소리 같았지요. 말순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짚는 순간 손바닥 안쪽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종이가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말순은 종이를 펴다가 멈췄습니다. 종이 맨 위에 학교 이름이 적혀 있는 듯 했지만 말순은 그걸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는 것부터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숫자, 날짜. 날짜는 늘 읽기 쉬웠지요. 숫자는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날짜 옆에 붙은 글자가 문제였습니다. 안내인지 안녕인지 안에서 막혔습니다. 손녀는 그 막힘을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손녀의 눈이 말순의 손으로 내려갔다가 공책으로 옮겨갔습니다. 공책은 덮여 있었지만 덮인 채로도 무언가가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공책 가장자리에서 연필 자국이 삐져나와 있었고 첫 장 위쪽이 살짝 들떠 있었지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글 배우러 다니는 거 맞지?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아니라 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짧게. 그 숨이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요즘 어디 나간다고. 손녀는 종이를 다시 걷어갔습니다. 말순이 읽지 못하는 걸 더 오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듯이요. 손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피했지요. 할머니, 왜 이제 배워?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순에게 궁금함은 늘 칼끝이었습니다. 말순은 어릴 적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못하냐? 왜 모르냐? 그 말들이 쌓여서 말순은 왜를 들으면 바로 몸이 굳었습니다. 말순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좀.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내면 다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손녀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할머니가 읽어주면
나 좀 든든할 것 같아서. 그 말이 말순의 어깨를 주저앉혔습니다. 들키는 수치심이 아니라 기대를 받는 무게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때가 있습니다. 말순은 그 무게를 오래 견뎌본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 밥, 돈, 병원. 늘 누군가의 기대를 말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읽어주는 할머니라는 기대는 말순에게 낯설었습니다. 낯설어서 더 아팠습니다. 손녀가 나가고 방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말순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까 덮어둔 자리에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자국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지우개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우개는 글자만 지우지만 손바닥은 마음까지 문지르려 들거든요. 말순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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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는 예쁘지 않았습니다. 선이 떨렸고 받침이 자꾸 비뚤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우면 안 되었습니다. 이 글자는 맞게 쓰는 글자가 아니라 끝까지 쓰는 글자였으니까요. 말순은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아무 글씨도 없는 하얀 종이. 그 종이가 더 무서웠습니다. 빈 종이는 아직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말순은 하얀 종이 위에 사과라고 쓰려다 멈췄습니다. 교실에서 멈췄던 그 단어. 말순은 그 단어를 쓰면 다음 문장이 따라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로 시작되는 문장. 그 문장은 아직 말순의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말순은 종이를 접었습니다. 접고 또 접었습니다. 마치 봉투처럼 만들려고. 하얀 종이를 봉투처럼 접는 손이 이미 무언가를 넣을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동이 아니라 아주 짧은 벨소리. 말순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손끝이 식었습니다. 화면의 글자를 다 읽지 못해도 그 이름만큼은 말순이 외웠습니다. 도윤. 말순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읽어야 할 글이 정말로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호자분, 이건 어머님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요? 네. 대신 천천히요. 병원 복도는 늘 반짝였습니다. 청소를 해서가 아니라 소독약 냄새가 빛까지 닦아놓은 듯 했지요. 바닥은 하얗고 하얀 바닥 위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미끄러져 다녔습니다. 누군가는 급했고 누군가는 멈췄습니다. 병원은 그런 곳입니다. 같은 복도인데도 어떤 사람은 뛰고 어떤 사람은 발끝으로만 걷지요. 말순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목이 먼저 말랐습니다. 입안이 종이처럼 거칠어졌고 혀끝은 짠맛을 느꼈습니다. 겨울바람 때문이 아니라 실내의 그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소독약과 따뜻한 밤 냄새가 섞인 냄새. 그 냄새는 늘 사람을 오래된 기억으로 끌고 갔습니다. 면회증이 가슴에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스티커였는데 그 스티커가 말순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라는 글자가 보였지만 말순은 글자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스티커의 촉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얇은 비닐이 옷감에 달라붙는 느낌. 그게 마치 여기까지는 책임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지요. 병실 앞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라 복도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환자 이름이 적힌 표지판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말순은 표지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많으면 눈이 아니라 가슴이 먼저 막혔습니다. 말순은 병실 문 앞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잡으면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면 봐야 하고 보면 듣게 될 말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걸 알면서도 왔습니다.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안 오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왔지요. 문이 열리고 안에서 낮은 소리가 흘렀습니다. 기계가 숨을 쉬는 소리, 물이 떨어지는 소리, 이불이 스치는 소리. 말수는 그 소리들을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기침을 들었습니다. 짧고 마른 기침. 말순의 손가락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기침은 말순이 수없이 들어온 소리였거든요. 말순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턱에서 서성이는 사이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는 말순을 오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오래 쳐다보면 기다림이 더 아파질까봐. 어머님 맞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내를 하는 대신 목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쓰는 하얀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연한 크림색이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새 것이라면 이렇게 닳지 않습니다. 이거 환자분이 부탁하셨어요. 간호사의 손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받는 게 무서웠습니다. 받으면 이 봉투가 내 것이 될까봐. 내 것이 되면 안을 봐야 할까봐. 여기서 드리면 될까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양반 지금. 말순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냐는 말을 말수는 병원에서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대답이 무서웠으니까요. 간호사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손이 봉투를 잡을 수 있게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손에 쥐게 하지 않은 건 배려였고 동시에 피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봉투는 책상 위에서 아주 가볍게 소리를 냈습니다. 툭! 그 소리는 작은데 말순의 몸은 크게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굳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건 말순이 두려울 때마다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말순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글씨의 모양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그리고 끝에 점 하나. 글씨를 쓰는 사람이 꼭 점을 찍는 습관이 있다는 걸 말순은 압니다. 도윤이 그랬거든요. 도윤은 종이에 뭘 쓰면 꼭 마지막에 점을 찍었습니다. 마치 여기서 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듯이요. 말순의 손이 봉투 위로 갔습니다. 손바닥이 봉투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덮어버리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요. 말순은 봉투를 보지 않기 위해 봉투를 만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직접 보셔야 합니다. 말순은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직접, 그 단어가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말순은 평생 직접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밥을 지었고, 직접 사람을 보냈고, 직접 돈을 셌고, 직접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읽어야 한다는 말은 달랐습니다. 읽는 건 말순이 늘 남에게 맡긴 일이었으니까요. 남에게 맡겨야 마음이 덜 부서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못 읽습니다. 말순이 말하자 간호사는 바로 괜찮아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괜찮아요는 가장 가벼운 거짓말이 되기 쉬웠습니다. 간호사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요. 한 글자씩이라도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환자분이 어머님이 읽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말순의 손이 봉투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봉투가 구겨질까봐 말순은 힘을 빼려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안쪽에 땀이 배어 나왔고
봉투는 그 땀에 달라붙었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들어 올리면 열어야 할 것 같았고 내려놓으면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쪽에서 기침이 다시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길었습니다. 말수는 문틈을 봤습니다. 커튼이 조금 흔들렸고 그 흔들림 뒤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말수는 그 그림자를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릎이 꺾일 것 같았으니까요. 간호사는 말순 옆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선택하게 놔두는 시간. 그러다 간호사가 작은 휴지 하나를 말순 손 쪽에 놓았습니다. 말순이 울어서가 아니라 울 것 같아서. 병원 사람들은 울음을 예감하는데 익숙합니다. 말순은 휴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다시 쥐었습니다. 이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자기 손 안으로. 봉투를 손 안에 넣는 순간 봉투의 모서리가 말순의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종이가 살을 찌르는 그 작은 통증이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은 대개 그렇게 작게 옵니다. 말순은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봉투에 접힌 부분을 더듬다가 멈췄습니다. 접힌 선을 따라가면 안쪽이 열릴 텐데 말순의 손은 그 선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봉투를 열지 못하는 대신 봉투를 문질렀습니다. 손바닥으로 몇 번이고 마치 글씨를 읽는 대신 촉감으로라도 의미를 알아내려는 것처럼요. 그때 병실 안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말순이 듣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말순은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은 못 읽어도 자기 이름은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말순의 발이 문 쪽으로 한 발 나갔다가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봉투를 열어야 하고 봉투를 열면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너무 커서 말순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당장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다만 갖고 계셔야 해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사실은 문을 잠그는 말이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말순은 이미 문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요. 말순은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품에 넣는 동작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누가 보면 귀한 물건을 숨기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말순은 귀한 걸 숨긴 게 아니라 무서운 걸 숨긴 겁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더 차가웠습니다. 병원 안보다 밖이 차가운 게 아니라 말순의 몸이 더 식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말순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말순은 거울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슴팍을 눌렀습니다. 봉투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종이가 아주 미세하게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말순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말순은 그날 밤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도 끝내 열지 못합니다. 봉투를 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열면 사과라는 단어 뒤에 붙어 있는 문장이 쏟아질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어내려면 말순은 먼저 교실로 가야 했습니다. 가방은 꼭 거기 넣어야 하나요? 네, 잊어버릴까 봐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군요. 말순은 아침부터 가방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지퍼를 내리면 봉투의 모서리가 먼저 보였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칼날처럼 느껴지는 모서리. 말순은 그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번 눌러보고는 다시 지퍼를 올렸습니다. 확인은 늘 그렇게 짧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보면 마음이 먼저 열릴까봐. 밖은 겨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닥은 축축했고 사람들의 숨은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말순은 줄 맨 끝에 섰습니다. 뒤에 서면 덜 보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앞에 서면 문이 열릴 때 먼저 타야 하니까요. 먼저 타면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고 자리를 내주면 가방을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가방이 흔들리면 봉투가 구겨질까봐. 말순은 그런 일을 미리 피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말순의 손은 자연스럽게 가방 위로 갔습니다. 가방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봉투를 붙잡는 손. 말순의 손바닥은 늘 가방 천을 통해 봉투의 형태를 더듬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의 하루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 말순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했을지 모릅니다. 평생학습관 건물 앞에 내리자 바람이 더 셌습니다. 말순은 목도리를 올렸습니다. 목을 가리려는 게 아니라 목에서 새어나오는 숨을 숨기려는 듯이요. 입김이 크게 나오면 누군가가 볼까봐. 숨이 흔들리는 걸 들킬까봐. 교실 문 앞에서 말순은 잠깐 멈췄습니다. 문을 잡은 손이 문손잡이를 돌리지 못하고 손잡이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말순은 그 미끄러짐을 감추려 다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땀이라니. 말순은 그런 자기 몸을 믿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난방기 소리, 분필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 소리들이 말순에게는 잠깐의 평범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 오늘도 춥네하고 말했습니다. 말순도 입꼬리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움직이긴 했는데 웃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굴 근육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요. 말순은 습관처럼 맨 뒤로 갔습니다. 가방을 의자 옆이 아니라 책상 다리 안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 위치는 누가 발로 찰 일도 적고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에게 중요한 건 늘 흔들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지연은 칠판에 오늘의 연습 문장을 적고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밥을 먹었다. 사과를 했다. 지연의 분필이 마지막 단어를 쓰는 순간 말순의 손가락이 먼저 굳었습니다. 사과. 그 단어는 말순의 입술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닫히는 건 입술인데 막히는 건 목이었습니다. 말순은 숨을 짧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 호흡이 들릴까봐 고개를 숙이고 목도리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수강생들이 따라쓰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었다는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먹었다의 받침이 흔들려도 어지 비뚤어져도 사람들은 웃으며 지우개로 고쳤습니다. 교실은 그런 실수를 받아주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사과를 했다 해서 말순은 연필을 놓칠 뻔했습니다. 연필심이 종이에 닿지 못하고 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그림자만 만들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말순은 손가락을 펴서 마디를 한번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굳을 때마다 하는 습관. 그 습관이 오늘은 더 자주 나왔습니다. 지연이 교실 뒤로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말순은 공책을 반쯤 덮었습니다. 덮는 속도가 전보다 느렸습니다.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느림을 봤습니다. 느린 건 마음이 아니라 손이라는 걸 지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느릴 정도면 몸 어딘가가 이미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어르신, 오늘은 이 문장만 써보실까요? 지연이 말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할 수 있다가 되고 할 수 있다가 되면 해야 한다로 넘어가니까요. 말순은 대신 내 비슷한 숨을 냈습니다. 지연이 공책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부터요. 말순은 사자를 쓰려 했습니다. 시오나. 사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괄호 넘어가려는 순간 연필이 다시 멈췄습니다. 말순의 손끝은 기억을 그릴 준비를 하다가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말순이 연필을 너무 세게 눌러 생긴 점. 점은 작았지만 말순의 눈에는 크게 보였습니다.
그 점이 꼭 끝에 찍는 점 같아서였습니다. 도윤이 항상 마지막에 찍던 점. 말수는 무의식적으로 가방 쪽을 눌렀습니다. 가방 천이 움푹 들어갔고 그 안에서 봉투가 아주 미세하게 바스락거렸습니다. 말수는 그 바스락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말수는 들었습니다. 바스락은 말순에게 열어라가 아니라 버텨라로 들렸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뭘 그렇게 꼭 쥐고 계세요? 말수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입으로 하는데 말순의 대답은 이미 가방 속에 있었거든요. 지연은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의 손등을 봤습니다. 손등은 희고 마디는 굵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기 싫어 짧게 깎은 손톱. 밤에 종이를 접고 펼 때 걸리지 않게 하려 짧게 깎은 손톱. 지연은 그런 손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언가를 숨기며 준비할 때 대개 손톱부터 짧아집니다. 수업은 계속됐지만 말순의 페이지는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했다 한 문장을 2번 쓰려다 실패했고 세 번째에는 4만 3개가 남았습니다. 4. 말수는 지우개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우개를 쓰면 종이가 깨끗해지지만 깨끗해지면 또 처음부터 써야 하니까요. 말수는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게 무서웠습니다. 처음은 늘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다음부터는 무언가가 따라오거든요. 사과 다음에는 반드시 문장이 이어질 테고 그 문장은 말순이 가장 피하고 싶은 문장이었습니다. 수업 쉬는 시간,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손이 얼었나 보네. 장갑 끼고 다녀요. 말순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라는 말이 나오려다 혀끝에서 멈췄습니다. 말수는 웃는 대신 손바닥으로 공책을 한번 쓸었습니다. 흑연이 번졌고 번진 자리 위로 사가 더 흐려졌습니다. 말수는 그 흐려짐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흐려지면 덜 보일 테니까요. 지연은 교실 맨 앞에서 다음 단어를 준비하며도 자꾸 뒤를 봤습니다. 말순이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짧은 순간에도 지연은 말순의 가방이 몸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귀한 물건을 든 사람처럼,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을 든 사람처럼.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갈 때 말순은 늘 그랬듯 제일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나면 덜 부딪힙니다. 덜 부딪히면 가방도 덜 흔들립니다. 말순은 가방을 들어 책상 다리에서 빼내며 손으로 가방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눌러서 봉투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동작.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말순 스스로도 그게 확인인지 기도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지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르신. 말순은 몸을 굳힌 채로 돌아봤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낭독을 해볼 거예요. 말순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면 제가 옆에서. 지연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말순의 목소리가 그날 처음으로 또렷했습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그 한마디가 이미 봉투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말순은 가방끈을 더 꽉 잡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겨울 햇빛이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말순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의 낭독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말순은 공책을 펼치고도 가나다가 아니라 사과부터 쓰려듭니다. 하지만 연필심은 또 멈춥니다. 어르신 한 줄만요. 못합니다.
못해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요. 그날 교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 소리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난방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소리, 누군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 분필이 칠판을 스치는 소리. 그런 사소한 소리들이 도리어 더 크게 들릴 만큼 사람들의 말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칠판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읽기 연습을 합니다. 문장 아래에 또 적었습니다. 나는 사과를 했다. 글자는 크고 단정했습니다. 칠판 위의 문장만 보면 오늘 수업은 아주 평범해야 했지요. 하지만 맨 뒤 자리에서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순의 손이 이미 종이 위에서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습니다. 가방을 책상 다리 안쪽에 끼워 넣는 동작도 더 조심스러웠고 공책을 펴는 동작은 더 느렸습니다. 느린 건 여유가 아니라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공책 첫 장에 미안합니다는 오늘도 덮여 있었습니다. 덮어도 덮이지 않는 글자처럼 종이 안쪽에서 묵직하게 남아 있었지요. 낭독은 돌아가며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자리부터 한 사람씩 일어나 문장을 읽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에서 잠깐 멈추고 어떤 이는 괄을 가처럼 읽었습니다. 웃음이 아주 작게 나왔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비웃음이 되지 않게 다들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이런 교실에서는 눈치가 배려가 됩니다. 지연이 한 줄씩 짚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틀리면 다시요.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늘 하던 말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울렸습니다. 지연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못 읽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읽어야만 한다로 들릴 수 있다는 거요. 순서가 맨 뒤로 다가올수록 말순의 손가락은 더 자주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다기보다 종이를 붙잡는 힘이 바뀌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리자 말순은 손바닥으로 공책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손톱이 종이에 박혔고 종이는 아주 작게 울었습니다. 지연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이 될까봐 길게 보진 않았지만 지연의 눈은 자꾸 거기로 갔습니다. 말순의 가방이 몸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그 가방이 오늘따라 더 두꺼워 보였습니다. 두꺼운 건 가방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가 사람의 자세를 바꿔놓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르신 차례입니다. 교실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숨은 말순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말순을 위해 비켜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보는 척? 하지만 안 보려고 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정적이라는 것. 말순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자에서 허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은 세웠는데 허리 아래쪽이 굳어버린 사람처럼요. 말순은 공책을 바라봤습니다. 칠판은 보지 않았습니다. 칠판을 보면 문장이 완성되어 보일까봐. 완성된 문장은 끝까지 가야 하니까요. 지연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교실 바닥을 건너 말순의 책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연은 말순의 공책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공책 위쪽 빈 공간만 바라보았습니다. 빈 공간이면 덜 아프니까요. 한 줄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나는까지만 해도 됩니다. 말순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아니라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손등으로 입가를 한번 쓸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려는 동작. 그 동작이 너무 급해서 손등이 떨리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소리가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끊겼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아주 조용히 휴지를 뽑는 소리가 났습니다. 쓱! 그 소리는 울음의 예고가 아니라
긴장의 소리였습니다. 교실에서는 울음보다 긴장이 먼저 찾아옵니다. 울음은 그 다음이지요. 말수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숨이 가슴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숨을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면 소리가 나니까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더 보니까요. 말수는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게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지연이 말을 잇는 순간 말순의 손이 가방 쪽으로 갔습니다. 가방 천을 눌렀습니다. 누르자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바스락이 났습니다. 종이가 움직이는 소리. 그 소리는 말순에게만 크게 들렸습니다. 바스락은 열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였습니다. 여기서 읽으면 안 된다였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사까지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말순이 단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단어 뒤에 붙어 있는 무언가에서 멈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과라는 단어 자체가 말순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열어젖힐 문이 말순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문이 열리면 뒤로 쏟아질 게 있으니까요. 말순의 손톱이 손바닥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만큼 세게 누르진 않았지만 눌린 자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손바닥이 아프면 마음이 덜 아프다고 믿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지요. 지연은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칠판에서 분필을 내려놓고 말순의 책상 옆 의자에 살짝 몸을 낮췄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말하면 사람이 덜 움찔합니다. 어르신,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읽는 게 무서우시면 오늘은 그냥 보고만 계셔도 됩니다. 그 말은 허락이었습니다. 허락은 사람을 살릴 때도 있지만 가끔은 더 아프게 합니다. 말순에게는 그랬습니다. 허락을 받으면 못하는 나가 확정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말순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말순의 목소리가 짧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그 말이 교실에 떨어졌습니다. 연필 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을 보지 않으려 더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말순을 보지 않으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조용함.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말순 혼자만 크게 흔들렸습니다. 말순은 공책 위에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툭! 연필이 책상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말순에게는 포기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준비였습니다. 연필로는 못하는 말을, 종이로는 못하는 말을 말순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했습니다. 말순은 가방 지퍼를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끝까지 내리면 사람들이 볼까봐 딱 손이 들어갈 만큼만. 손이 안으로 들어갔고 봉투에 모서리를 찾았습니다. 모서리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 빼앗지 못하게 말순이 계속 만지작거렸으니까요. 말순은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손끝이 봉투에 접힌 선을 더듬는 순간 지연은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말순은 읽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내놓기를 하러 온 거라는 거요. 내놓아야 하는 종이가 있고 그 종이를 내놓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요. 지연은 말순의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면 말순이 도망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지연은 말순의 책상이 빈 공간을 조용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공책을 조금 옆으로 밀고 연필을 가지런히 놓고 그 빈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무언가가 올라올 자리를. 그 빈 공간을 바라보는 말순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곧 결심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숨을 한 번 삼켰고 봉투를 가방 안에서 더 깊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말수는 마침내 가방 속에서 봉투를 꺼내 지연 쪽으로 밀어놓을 준비를 합니다. 말순의 손이 가방 속에서 멈췄습니다. 멈춘 곳에는 늘 그 모서리가 있었습니다. 봉투에 다른 귀퉁이, 손때가 벤 종이의 결. 말수는 그 결을 눈으로는 읽지 못해도 손끝으로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잡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함께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말순이 도망칠까 봐서가 아닙니다. 말순이 말로 무너질까 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읽게 될 문장을 알고 있어서 무너집니다. 지연은 그걸 알 것 같았습니다. 교실은 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숨이 길게 새는 소리, 난방기 바람이 천을 흔드는 소리, 형광등이 얇게 떠는 소리. 그런 작은 소리들이 도리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더 크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지퍼를 조금 더 내렸습니다. 지퍼가 끝까지 내려오지 않게 손목으로 잡아두고 손가락만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지 않게, 소리가 나지 않게. 말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움은 배려가 아니라 공포의 형태였지요. 봉투가 가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모서리만, 그 다음은 반쯤, 마지막엔 두 손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짝 누렇게 변한 종이, 접힌 자국, 모서리의 다름. 누군가가 여러 번 꺼냈다가 넣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말순이 그랬으니까요. 열지 못한 채로, 만지기만 한 채로. 말순은 봉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따뜻하게 해야 할 것처럼요. 하지만 봉투는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더 차가워졌을 뿐입니다. 지연이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 대신 봉투를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밀어놓는 동작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봉투가 책상에 닿는 소리조차 작았습니다. 툭! 그 작은 소리에 교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필이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마치 이제부터는 다른 수업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말수는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봉투 위에 손바닥을 덮어두었습니다. 덮어두면 글씨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아직 열지 않은 것처럼 버틸 수 있습니다. 말수는 그렇게 버티는 사람입니다. 지연은 봉투를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은 종이처럼 얇고 힘줄은 팽팽했고 손끝은 희었습니다. 그 손이 봉투를 덮고 있다는 건 말순이 아직도 마지막 문턱밖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말순이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단어를 내뱉는데 숨이 두 번 끊겼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수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끝내 문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바닥이 봉투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눌리며 봉투가 살짝 구겨졌고 그 구겨짐이 말순을 놀라게 했습니다. 말수는 힘을 빼려다 더 굳어버렸습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 사람은 자꾸 똑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지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가 아니라 봉투 옆 빈 공간에.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문장 끝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손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완전히 떼지는 못했습니다. 손바닥이 봉투 위에서 한 뼘쯤 떠 있었습니다. 마치 가져가라와 가져가지 마라 사이에 걸린 손처럼요. 지연은 그 손의 높이를 보고도 봉투를 성급히 잡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잡는 순간
말순에게서 마지막 버팀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연은 대신 봉투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아주 살짝 집었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소리가 나지 않게. 봉투를 잡는 순간 말순의 어깨가 아주 작게 꺼졌습니다. 숨이 빠지는 소리도 없이 어깨만 한 뼘 내려갔습니다. 그 꺼짐이 어떤 고백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숨길 자리가 없다. 지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풀칠된 부분이 이미 여러 번 열렸다 닫힌 듯 느슨했습니다. 봉투 속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펼쳐진 흔적이 있었고 접힌 선은 하얗게 달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펼치다 멈췄습니다. 편지 첫 줄을 보기 전에 한 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은 편지에 가 있는데 눈꺼풀이 자꾸 내려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글씨가 사라질 줄 알았던 사람처럼요. 지연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단어는 평소 수업처럼 또박또박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지연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단어 하나가 목을 막았습니다. 지연은 한 번 침을 삼켰습니다. 교실에서 그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은 깊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지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문장은 삐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차분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차분한 문장은 준비한 고백이니까요. 지연의 손이 편지 끝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종이가 떨릴까봐 힘을 준 건데 힘을 주는 순간 종이가 더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지연 손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연의 손을 봤습니다. 분필 가루가 남아있던 손. 그 손이 지금은 종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손이 수업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무너짐을 붙잡는 손이 된 걸 알아차렸습니다. 지연이 두 줄째를 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소리 대신 숨이 먼저 새어나갔습니다. 숨이 새면 문장이 끊깁니다. 문장이 끊기면 그 사이로 의미가 더 크게 들어옵니다. 교실 어딘가에서 휴지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깃. 누군가 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울기 전에 쥐어짜는 손이 먼저였지요. 지연은 편지를 내려다보며 아주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는 동작이 길지 않았는데도 말수는 그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알았습니다. 지연이 지금 읽고 있는 건 사과가 아니라 사과 뒤에 붙은 문장이라는 걸요. 지연이 떨리는 숨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 한 토막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끊긴 건 목소리였지만 끊어진 건 교실의 시간 같았습니다. 말순의 손이 책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손바닥이 허벅지를 세게 눌렀습니다. 아프면 정신이 돌아올까봐.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읽는 게 아니라 말하는 듯이요. 어르신 이 편지는.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연의 눈을 똑바로 본 건 아니었지만 지연 얼굴 근처까지 시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읽지 마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순이 평생 처음 내뱉는 막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책상 위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툭. 아까 봉투가 닿을 때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이건 종이 소리가 아니라 무게가 닿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손을 뻗어 편지를 끌어왔습니다. 봉투를 끌어오던 것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편지를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순간 말순의 손끝이 떨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건 글자가 아니라 말순의 시선이었습니다. 말순은 편지 맨 아래를 찾았습니다. 끝을 찾는 사람처럼요. 끝만 읽으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마지막 줄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도 떨렸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나올 듯 했습니다. 말순은 숨을 삼켰고 눈을 마지막 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순이 왜 그토록 사과해서 멈췄는지, 왜 봉투를 열지 못했는지, 말순의 입술이 마지막 한 줄을 스스로 꺼내는 순간 교실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말순은 편지를 끌어안듯 당겨왔습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당겨오는 것처럼요. 편지에 접힌 선이 손끝에 걸렸고 말순은 그 선을 펴지 않았습니다. 선은 이미 너무 많이 펴졌다 접혔습니다. 더 펴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말순에게 찢어지는 건 종이가 아니라 자기 안쪽이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손가락을 조금씩 접었다 폈습니다. 분필을 쥐던 손이 오늘은 아무것도 쥐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쥐지 못하는 손이 가장 떨린다는 걸 지연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교실은 숨을 죽였습니다. 숨을 죽인다고 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코끝에서 새는 숨, 누군가의 목에서 꺾이는 숨. 그 숨들이 한 방향으로 모여 말순에게 닿았습니다. 말순은 마지막 줄을 찾았습니다. 끝을 먼저 보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의 습관. 그 습관이 말순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끝만 읽으면 아니, 끝만 입으로 꺼내면 이 종이는 다시 봉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말순의 입술이 아주 조금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구멍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순은 한 번 침을 삼켰습니다. 그 침 삼키는 소리가 교실에 들릴 만큼 정적은 깊었습니다. 지연이 손가락으로 마지막 줄을 다시 한번 가리켰습니다. 가리키는 동작이 길지 않았는데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 떨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면 더 커지니까요. 말순의 눈은 글자 위에 붙었습니다. 글자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다 뜨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글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남습니다. 말순은 그걸 여러 번 겪었습니다. 말순은 손톱으로 종이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종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글자가 흔들려도 종이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말순이 아주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엔 한 글자였습니다. 그 다음도 한 글자. 글자 사이가 떨어졌지만 말순은 붙이려 애썼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띄어쓰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배운 끝까지 이어가기로요. 어머니. 지연의 숨이 끊겼습니다. 말순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지연이 아까 읽다 멈춘 그 단어였습니다. 지연은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호칭이 아니라 평생 묻어둔 사람을 꺼내는 손잡이였지요. 말순은 다시 숨을 삼켰습니다. 손등이 떨렸고 편지 끝이 흔들렸습니다. 말순은 흔들리는 종이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눌러도 눌리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문장입니다. 문장은 눌러도 속에서 올라옵니다. 말순은 마지막 줄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 줄 끝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늘 찍던 점. 마침표가 아니라 여기서 끝이라는 습관. 말순의 손이 그 점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점 하나가 사람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점 뒤에는 더 이상 숨길 자리가 없으니까요.
말순이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문장이 또렷했던 이유는 말순이 잘 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순이 그 문장을 너무 오랫속에서 외웠기 때문입니다. 읽는 게 아니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사과를 못했습니다. 말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그날이 그대로 남으니까요. 말순은 손바닥으로 종이를 더 세게 눌렀고 목을 한번 꺾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윤이 숨겨둔 진짜 한 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순간 교실에서 누군가가 의자를 아주 조금 밀었습니다. 끽. 그 소리가 울음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어깨를 한번 들썩였고 누군가는 손등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크게 울면 말순이 무너질까봐.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설명이 되고 설명은 얄팍해질까봐였습니다. 지연은 대신 책상 아래에서 휴지를 하나 꺼내 말순 쪽으로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휴지는 말순을 위로하려고가 아니라 말순이 손에 쥘 무언가가 필요해서였습니다. 손이 비면 사람은 더 흔들립니다. 말순은 휴지를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봉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는 동작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마치 편지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허공이 아니라 교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방향을 봤습니다. 말순은 처음으로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 배운 게 죄인 줄 알았지. 말순은 말을 더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으로 봉투 위를 한번 쓸었습니다. 그 쓸어내림이 이제 됐다는 말 같았습니다. 다 읽어서가 아니라 꺼내서. 지연이 그제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해내셨어요. 문장 끝이 떨렸지만 지연은 그 떨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는 게 오늘의 예의였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누군가에게 괜찮다가 아니라 자기에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였습니다. 교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말순은 목도리를 다시 올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왔고 그 숨이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가방을 가슴에 붙이지 않고 옆구리에 들었습니다. 가방이 조금 흔들렸지만 말순은 바로 눌러잡지 않았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는 걸 오늘 배웠으니까요. 다만 말순은 봉투를 집에 가서 다시 열어보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열렸으니까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말순의 입으로. 그리고 말순은 다음 수업에도 올 겁니다. 읽어야 할 글이 끝나서가 아니라 읽고 싶은 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교실에서 말순은 처음으로 글자를 배운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배웠습니다.